아마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6년 동안 떨어진 거에 한 2배 가까운 수치가 하락을 했거든요. 많이 하락을 했어요. 오히려 투자금이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실투자금은 제로가 될 수도 있겠죠. 수도권의 매매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그널이에요. 무조건 수도권 내 집 마련은 경매로 싸게. 그리고 수도권은 지금 이런데 지방으로 넘어가면 더 많은 투자 기회들이 있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저는 부동산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투자를 계속 해온 지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경매 기초반, 실전반 강의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경매 멤버십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책 3권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출간된 책은 부동산 경매 첫걸음이라고 부동산 경매를 처음에 이제 배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잘 집필을 한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 활동도 꽤 오래전부터 좀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로 여러분들이랑 이제 소통도 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최근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상황인가요? 그래프를 보시면 03년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고요. 빨간색이 서울, 주황색이 경기도고요. 보라색이 인천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비슷해요. 패턴이 이 수도권으로 이제 같이 묶여서 이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을 하는데 파도가 좀 심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다가 또 이번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상승폭이 컸고 또 하락폭도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왜 지난 상승 사이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별로 안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 오른 게 아니라 그 전 사이클에서는 98년도부터 수도권이 상승을 했어요. 서울을 비롯해서. 그리고 상승폭도 이번 사이클의 상승폭이랑 사실 비슷해요. 그 전에도 많이 올랐었고 10년 동안 올랐었거든요. 98년도부터 08년도까지.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했고 하락을 한 거는 한 5, 6년 동안 하락을 했죠. 그리고 다시 우리 그 직전 상승 사이클이었던 14년도부터 21년, 22년도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이 상승 기간은 한 8년 정도 되네요. 그리고 나서 쭉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폭이 과거에 한 5에서 6년 정도 하락한 폭보다 오히려 1년 정도 기간 동안 하락한 폭이 훨씬 더 컸어요. 특징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건데 가격 위치가 중요하다. 지금이 쌀 때냐 비쌀 때냐, 오르면 얼마나 올랐고 떨어지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느냐, 요거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연두색 선이 나오는데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거의 직선 형태에 가깝죠. 우상향을 쭉 하죠. 물가가 이렇게 오른다. 왜?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왜? 화폐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자유로운 경제적인 현상인데요.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실물 자산 또한 그게 이제 부동산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가를 기준으로 때로는 높은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더 낮은 위치에 있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쭉 하락을 해서 인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물가 수준보다 더 아래에 있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인천은 많이 떨어졌고 가격 위치가 좀 낮은 편이구나. 경기도는 중간이고 서울은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잖아요. 주목해야 될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하락을 보시면은요, 한 6년 정도의 기간 동안 요만큼 떨어졌어요. 그런데 현재는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6년 동안 떨어진 거에 한 2배 가까운 수치가 하락을 했거든요. 많이 하락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가격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뭐냐면은 PR이라는 지수예요. 부동산 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지금 평균 서울 같은 경우 평균 17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 17년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지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아까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연봉도 계속 오르죠. 그러니까 소득도 계속 올라요. 꾸준히 계속 올라왔고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가격도 그 소득이 오르는 만큼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이었는데 그 다음에 1억 1천이 됐어요. 그럼 아파트가 10억이었던 게 11억이 되는 게 적정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르면은 이렇게 PIR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오르지 않으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내려가겠죠, 가격이. 적정 수준만큼 올라가면은 이제 평형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가격이 많이 올랐고 서울이 엄청나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다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평균에 비해서 서울의 아파트는 가격 위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6년 동안 요만큼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이만큼 하락을 했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요. 서울은 결국 일이 다시 떨어져야 되거든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면은 PR도 떨어지겠죠. 또 다른 방법은 가격이 안 떨어져도 안 떨어진 상태로 시간만 계속 끌으면, 그러니까 소득은 계속 높아질 거니까 시간만 흘러도 PIR이 떨어져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어떻게 전망을 하냐면요. 이 상태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는 그건 이제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돼요. 어쨌건 일정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PIR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쭉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낮아진 상태에서 상승을 해야지만 그 상승의 힘이 강해요. 그래서 이때 반등을 했지만 그 상승의 힘이 강하지 못했던 이유도 당연히 높은 상태에서 이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결국 낮은 상태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과거에 꽤 오랜 시간을 하락과 시간을 거쳐서 이만큼 떨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락한 폭이 이미 많이 짧은 시간 동안 하락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더 하락하는 것보다 이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PIR이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게 인천이에요. 확연히 이게 느낌이 다르죠. 아까 제가 인천 같은 경우는 전에 그래프에서 야 이거 물가지수보다 오히려 더 낫네.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인천은 지금 평균치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만큼 가격 위치가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의 수도권. 야, 그럼 경기도는 뭐냐? 이 서울과 인천의 중간 정도 지점에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 경기는 이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그런데 KB에서 제공한 데이터 보면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뭐 강남권은 좀 비싸고 남부권은 좀 저렴하고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게 또 달라요. 희한한 게. 그래서 서울은 굉장히 좀 넓게 봐야 되는데 딱 두 가지로 좁히자면은 강남권과 강북권. 근데 그 움직임이 저는 다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강북권에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지금 고점 대비 30%에서 3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렇게 하락을 한 아파트들은 그 박스권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5% 내지 10% 정도밖에 하락을 안 한 그런 강남권들이 있어요. 그런 좀 덜 떨어진 아파트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박스권이 아니라 그 아래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뭐 5% 내지 10% 또는 지금 최고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인근에 어떤 특별한 대형 호재거리가 있다면 모를까. 그럼 그 호재거리가 이제 그 하락을 잡아주면서 이제 가치를 올려주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머무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과거 하락했던 폭만큼 오히려 덜 떨어진 아파트들은 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이미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그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서서히 PR을 낮춰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전망을 해요. 부동산 매매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경매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매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미치고 경매에서 제공을 하는 경매 데이터인데 이 막대 모양이 뭐냐면은 경매 진행되는 건수예요. 그 경매 숫자고 그리고 쭉 이렇게 뭐 파란색 선들은 낙찰가율, 그러니까 매각가율,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어느 정도의 금액에 낙찰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보시면 지금 경매는 과열되고 막 그러고 있다. 일단 그런 내용이 있는데 경매 숫자를 한번 놓고 볼게요. 경제가 그러니까 뭐 상황이 되게 안 좋아. 부동산 경제도 안 좋고 부동산도 안 좋고 막 이럴 때 아무래도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겠죠. 지금도 되게 안 좋죠. 수도권은 수치가 좀 다시 좀 좋아지고 있는데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굉장히 안 좋았죠. 1년 전, 2년 전은 더 안 좋았고 안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막 쏟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경매 물건이 제일 많았던 시기가 과거 부동산 정말 안 좋았을 때가 13년도가 거의 저점이었잖아요. 수도권이. 근데 그때보다 04년도 이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경매 수도권에 매물이 08년도부터 이제 막 뭐 가격 떨어지고 이랬을 때는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전 세계적인 이제 금융 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경매 숫자 보시면 오히려 그때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락하고 했어도. 04년도가 뭐였냐면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이제 카드 대란, IMF 이후로 막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서 뭐 소비 진작을 막 하고 지나가던 고등학생도 막 카드 발급해주고 이랬던 시절, 그 버블이 터지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신용 불량자가 발생이 됐던 시기가 이제 04년도가 이제 정점이었어요. 02년, 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가 수도권의 경매 숫자가 제일 많은 시기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제일 안 좋았던 13년도가 그거보다 오히려 적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거보다 더 적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도권의 부동산 전체적인 경매 숫자고요. 자, 이제 아파트만 놓고 볼 거예요. 아파트만 놓고 보면은 04년도 이때보다 오히려 13년도가 더 많죠. 이때가 더 많아요. 아파트는. 지금은 어때요? 현저하게 적죠. 뭐 비교할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예전보다는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여전히 수도권의 아파트로 진행되는 경우의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우리 생각보다. 야, 그러면은 요즘 뭐 쏟아지고 있다라는 게 뭐지? 그게 뭐냐면은요, 빌라 오피스텔이에요. 보시면 과거 이 높은 수치랑 비슷한 수치까지 올라와 있죠. 이게 특히 서울, 오히려 경기, 인천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전세 사기 뭐 그거 일환으로, 그리고 아파트를 찍어 누르다 보니까 이제 빌라를 많이 짓기도 했고, 그리고 빌라 쪽으로 또 많이 이동을 하기도 했고, 이제 그게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 서울의 빌라 오피스텔, 결국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건 이거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아파트 경매 물건은 별로 없고 빌라만 쏟아지는 상황에서 어떤 괜찮은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과연 아파트로도 우리가 경매 수익이 좀 될 만큼 싸게 낙찰이 되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요즘에. 네, 그래서 제가 엄선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낙찰되고 있는 분위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성북구 장이동에 있는 아파트죠. 뭐 전용 이제 84, 뭐 9평이라고 하죠. 네, 9평 아파트가 지금 경매로 진행이 됐고, 얼마 전에 이제 낙찰이 됐고요. 여기 시세가 9억 8천 정도 돼요. 지금 현재 9억 8천이 가장 저렴한 매물이에요. 최근에도 9억 중반에 실거래가 됐었고요. 그리고 요즘 매수 심리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거래량도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호가가 3천 정도 지금 높게 나온 거는 이게 어떤 무리가 될 만한 지금 호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아파트를 부동산 가서 살려면 9억 8천 밑으로는 없어요. 이게 제일 싼 매물이니까. 그럼 시세를 한 9억 8천 정도로 보고요. 얼마에 낙찰이 되냐면요, 8억 6,500, 1억 2, 3천 정도 싸게 낙찰이 됐죠. 이게 이 아파트가 한때는 13억 중반까지도 거래가 됐었어요. 14억 5천 이렇게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쭉 빠진 금액이 호가는 9억 8천, 이런 가운데서 더 싸게 8억 6,500 이렇게 낙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 아파트들은 좀 박스권을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 아파트 또한 이제 그 유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정도 한 9억 중반에서 10억 중반 정도의 가격을 한동안 좀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런 가운데 8억 중반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면은 이거는 실거주 목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낙찰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경기도도 한번 보죠. 경기도 중에 이제 의정부예요. 최근에 낙찰된 건들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4억 4천 정도 돼요, 시세가. 그런데 낙찰가는 3억 1,500. 이것도 한 1억 2천, 3천 이 정도 싸게 낙찰이 됐죠. 근데 얘는 낙찰가율로 본다면 훨씬 더 낮죠. 인천도 한번 볼까요? 레미안 부평도 현재 한 7억 9천이 제일 저렴한 매물인데 6억 7천 100, 200 이 정도에 낙찰이 됐어요. 이것도 한 1억 한 2천 가까이 싸게 낙찰이 됐죠. 지금 분위기가 어떤 물건들은 30명, 40명 막 입찰을 해서 뭐 시세보다 한 2, 3천 그 정도 싸게 낙찰이 되거나, 또 오히려 어떤 것들은 시세랑 비슷하게 낙찰이 되는 건들도 있어요. 그런 건들은 요즘뿐만이 아니라 계속 있어 왔고, 그런 물건도 있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물건도 어쩌다가 이렇게 막 대박이네가 아니라 계속 매주마다 이런 물건들은 몇 건씩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어요. 작가님, 최근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20개월 만에 최고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파란색 이 선 낙찰가율이 희한하게도 매매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지수 역할을 해요. 확연하게 그거를 아실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자, 낙찰가율이 이때부터 쭉 떨어지죠. 이 파란색 요 지점이 이때부터 매매 가격 하락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먼저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매매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그리고 저점을 찍고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 시점에 상승이 시작됐고요.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정확해요. 어찌 보면은 이 추세대로.
이것도 하락 쭉 하고 있는 중간에 하락이 시작됐고 올라가는 중간에 또 상승이 시작되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 20개월 동안 이때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요즘이 낙찰가율이 높은 시기가 맞아요.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이때 최저점을 찍고서 이렇게 낙찰가율이 올라가는 도중에 요 시점부터 수도권의 반등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다시 살짝 꺾였죠. 그리고 수도권의 반등도 꺾였고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의 매매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하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망한 대로라면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보다 좀 오르다가 다시 그 상승의 기운이 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지금의 요 시점이 과거에 저는 요 정도 시점이라고 봐요. 이게 언제냐면은 이때부터 하락이 시작됐는데 중간에 보시면 살짝 반등한 시기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고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시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저는 모은 돈도 얼마 없는데 어떻게 경매 투자를 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많이 드는데요.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 있어야 경매 투자 가능할까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거는 지방이죠. 2억 5천 정도에 낙찰이 됐죠. 이 아파트 시세가 얼마냐면은 3억 5천이에요. 굉장히 싸게 낙찰이 됐죠. 그러면은 자, 이런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좀 내 시드머니가 필요한지를 한번 볼 거예요. 자, 2억 5천에 낙찰을 받았죠. 등기 비용이 먼저 들어가겠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취득을 했을 때의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는 그냥 1%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취득세를 포함해서 등기 비용은 요 정도가 들어가요. 370 남짓 요 정도가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가의 60에서 한 80%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한 70%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라고 지금 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월 이자라고 나와 있죠. 1억 7,500에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를 6% 정도로 받았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매월 내는 이자는 87만 원이 좀 넘는다. 그리고 밑에 보면 3개월 이자가 있죠. 이제 경매는 명도라는 걸 하죠. 내가 잔금 내는 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경매에서는 내가 잔금을 내는 날 이렇게 명도가 되고 이게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잔금 내고서 한 달 내지 2달 정도 지나서 점유자가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를 인테리어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전세로 만약에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돼요.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러면은 한 3개월 정도는 내가 대출받은 이자를 내야겠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3개월 이자가. 그리고 명도, 기타 어떤 그런 비용들을 한 100만 원 정도를 일단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를 해요. 1,500 정도 들여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 거예요. 1,500 정도면 거의 올수리, 샤시 빼고 전부 다 올수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리고 전세를 2억 5천에 넣는 거예요. 자, 이 과정 중에 이 잔금 투입이 뭐냐면 내가 낙찰받고 대출을 받고서 나머지 금액 잔금을 내겠죠. 그러면 2억 5천에 낙찰을 받고 1억 7,500 대출을 받으면 잔금 때 7,800 남짓의 돈이 일단 필요한 거예요. 캐시가. 일단 이 돈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중간 투입은 뭐냐면 잔금 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이자도 좀 내야 되고 명도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인테리어 요 비용도 들어가고 요 비용까지 전부 다 합친 금액이 이 중간 투입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9,700 정도는 융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정도의 금액은 있어야 된다. 근데 밑에 보시면 이제 취득가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모든 비용이 전부 다 들어간 그 비용이 취득가예요. 그리고 2억 5천의 전세를 놓는다고 했죠. 그럼 2억 5천의 전세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투입되는 금액은 취득가에서 전세금을 빼면 되겠죠. 그 금액이 2,400 남짓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3억 5천짜리 아파트를 2억 5천에 낙찰을 받고 그리고 요런저런 비용들이 들어가서 일시적으로는 9,700 남짓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결과적으로 전세금을 받고 나면 실제로 투자되는 금액은 2,400 남짓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아파트의 지금 전세 시세는 2억 7천에서 2억 8천이에요. 전세 매물도 딱 하나 있어요. 2억 7,500에 나온 매물이 있거든요. 이 아파트가. 인테리어 1,500까지 들여서 이 아파트를 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2억 7천 이상은 충분히 전세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가 2억 5천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2억 7천에 전세를 놓게 되면은 아니면 시세 나온 대로 2억 7,500에 전세를 놓게 되면은 실투자금은 제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냐 그러면 이
아파트의 가격에 따라서, 낙찰 가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 전세 시세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겠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투자금이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럼 일시적으로 융통될 수 있는 1억 가까운 그런 금액.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건 마이너스 통장 1억짜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투자가 되는 투자의 툴로 활용을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작가님, 초보 투자자가 이렇게 경매를 배워서 2, 3년 동안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 물건을 2년 후에 하나도 시세가 안 올랐다라고 가정하고 그대로 3억 5천에 매도를 했을 때 이 비용이요. 양도소득세가 한 1,670만 원 정도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세금까지 다 공제를 하고 딱 수익이 한 5,700 정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시세가 더 상승을 해준다면 그 상승되는 금액만큼은 추가적인 수익이 되겠죠. 초보 경매 투자자라면 어떤 물건을 목표로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수도권에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는 수도권은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경매로 지금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거든요. 초보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도권보다는 지방 쪽으로 눈을 돌리시면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적게는 한 5, 6천 선에서 중간에 유통되는 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거의 투자금이 안 들거나 또는 많이 들어도 2천 이내에 그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럼 초보라고 한다면 일단은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작게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가님, 경매 물건들의 투자 난이도가 모두 다를 것 같습니다. 쉬운 경매 물건과 어려운 경매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책에서도 굉장히 그 목차에 좀 공을 많이 들였어요. 보통 권리 분석을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권리 분석을 두 파트로 나눠놨어요. 90%와 10%. 처음에 나온 90%는요. 경매 진행되는 건수의 90%라는 얘기예요. 이 90%의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2, 3일만 공부를 하면 돼요. 단언컨대.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물건도 그렇고요. 이후에 소개해드리는 물건 전부 다 그 90%에 해당되는 물건이에요. 2, 3일만 공부하면은 권리 분석이 다 가능한 물건들. 그런 것들이 이제 쉬운 물건이죠. 쉬운 물건이지만 그게 사실은 90%다. 나머지 10%는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약간 어려운 물건. 그리고 더 많이 어려운 물건은 이제 특수 물건이라고 하는 낙찰받은 이후에 어떤 소송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물건. 권리 분석의 난이도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어려운 거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물건도 이렇게 싸게 낙찰이 되고 이러한 수익을 올릴 수 있어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렵다는 게 뭐냐면 부동산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인들한테는 친숙하지 않잖아요. 토지도 그 자체만으로 보면은 일반인들한테 또 친숙하지 않고, 그래서 권리 분석적으로 보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권리적으로 쉽고 어렵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부동산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대중적인 것과 대중적이지 않은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초보자들은 그냥 아파트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부동산은 좀 알아. 근데 경매는 초보자야. 그러면은 본인이 아는 부동산을 그대로 경매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장사를 해서 어떤 상권이나 어떤 상가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 그런 분들은 상가에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겠죠. 어떤 거는 공장을 운영을 하거나 그거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너무 좋죠. 공장 같은 경우에 더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도 훨씬 더 싸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불인이야. 부동산도 몰라. 그리고 경매도 몰라. 그러면은 아파트 경매가 가장 좋고, 그리고 대중적이지만 아직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가성비가 좋은 투자 종목이 또 아파트이기도 해요. 작가님, 입찰하기 전에 경매 물건의 수익성 판단을 잘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1억 싸게 낙찰을 받았으니 수익이 1억이네. 근데 아닌 게 현저히 보이시죠? 정말로 순수익은 한 반 정도까지 떨어지죠. 부동산은 이런저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올라도 안 돼요. 일정 수준 이상 올라줘야지 내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내가 그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싸게 낙찰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요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정도 싸게 낙찰을 받으면 6천 정도 가까운 수익 실현이 가능하겠구나.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럼 1억 싸게 낙찰받는 게 날이면 날마다 계속 나오는 사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3천만 원 정도 싸게 낙찰받고 수익이 될래나?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게 그 이후에 시세 상승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제 투자 패턴은, 그리고 제가 추천해야 되는 물건의 유형은 뭐냐면요, 향후 2년 안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물건들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략을 하거든요. 미리 어느 정도의 잃지 않은 투자를 기본으로 박아놓고 이 시점에 이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이건 절대로 손해는 안 봐. 일단 절대로 손해는 안 보고 최소한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일단 확보가 돼.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수익은 이제 시세에 대한 움직임이다. 뭐 이렇게 경매는 그런 안전마진을 두고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작가님, 향후 2년 동안 좋아 보이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굉장히 많죠.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상승을 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한 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락을 한 게, 반대로 보면은 대부분의 지역들이 현재 가격 위치가 낮은 상태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시기는 이제 투자를 겁내들 하시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정말 좋은 시기예요. 가격 위치가 이렇게 낮다라는 거는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당장 광역시만 놓고 봐도 수도권에 있는 인천, 광역시 중에서는 가격 위치가 살짝 높긴 하지만 부산도 이미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위치.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투자처는 많이 있어요. 광역시급만 봐도 충분하고, 광역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대도시급 이런 급들도 굉장히 좋은 곳들이 저는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작가님, 낙찰 확률을 높이면서도 싸게 살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 사례는 21년도의 사례죠. 21년도에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이때가 9억 2천이었거든요, 시세가. 근데 낙찰가는 7억 8,700. 이것도 1억 3, 4천 정도 싸게 낙찰이 됐죠. 이것도 굉장히 싸게 낙찰을 잘 받았죠. 보통 경매는 무조건 싸게 낙찰을 받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접근 방법이, 결과를 놓고 보시면 이만큼 싸게 낙찰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는 떨어져서 싸게 낙찰받은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싸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흐름을 알아야 된다. 특히 아파트는 흐름을 알고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수익성을 높이고 절대 잃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낙찰가조차도 이 흐름에 따라서 공략법이 좀 달라지거든요. 이 자체가. 부동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이번에 쓰신 부동산 경매 첫걸음에 나와 있나요? 일단은 경매에 대한 공부를 체계적으로 쭉 좀 쉽게 좀 할 수 있게끔 내용들을 집필을 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하죠. 절대 잃지 않고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놨죠. 작가님, 경매하면 명도가 어렵지 않냐? 무서운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명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세 자릿수는 없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접하는 게 뭐예요? 아, 무서워. 뭐 유튜브 영상으로도 그렇고 글로도 그렇고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재밌어야 되잖아요. 뭐 영상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그러면은 정말로 가끔씩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들을 표현을 해야지 어떤 흥미가 좀 있고 막 그럴 거잖아요. 하다못해 저는 나이트클럽도 명도를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조용하게 끝났어요. 통상적으로 그냥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걱정할 만한 요소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법 자체가 낙찰자한테 명도가 될 수밖에 없게끔 돼 있어요. 그게 한 달이 더 걸리느냐 2달이 더 걸리느냐 점유제에 따라 좀 달라질 뿐이지 절차대로만 진행을 해 나가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 명도는 어차피 돼요. 여태까지 몇천 명의 이제 그 수강생분들이 계시고 낙찰받은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 중에 단 한 분도 명도를 못 하신 분도 없어요. 그래서 명도에 대한 걱정은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저런 그런 뭐 매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냥 굉장히 두려울 만한 대상들을 우리가 접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지, 막상 절차대로만 이렇게 하면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난 명도 무서워서 뭐 경매를 못 하겠어요 라는 거는 일단 낙찰 받고 나서 고민을 하셔도 돼요. 작가님, 경매할 때 추천하는 유용한 사이트가 있을까요? 경매의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입찰가 산정, 효율적으로 낙찰받는 방법, 그리고 향후 괜찮은 수익을 내는 방법, 전부 다 이 시장의 흐름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가 있어요. 그 흐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는 리치고 경매라는 사이트예요. 보시면은 뭐가 좋냐면은요, 리치고 경매 사이트에만 있는 게 이 투자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정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인천이죠.
인천시도에 대한 투자 점수가 나와요. 지금 61.8로 나오죠. 요 정도면은 뭐 그리 나쁘지 않은 점수예요. 요 밑에도 보시면 뭐 중장기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나와 있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인천광역시는 61.8점인데 지금 이 경매 물건은 미추홀 9죠. 미추홀 9로 들어가면 투자 점수가 좀 더 괜찮네. 인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런데 미추홀 9는 그중에 인천 중에서 좀 더 괜찮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투자 점수가 움직이는 게 이렇게 보여요. 파란색 선이 투자 점수인데 쭉 올라가고 있고 투자 점수가 좋아지고 있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밑에 보시면 2년 뒤 시세. 제가 2년 뒤 시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단기로 매도를 할 게 아니라면은 전세를 주고서 또는 월세를 주고서 2년 후에 보통 매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여기 이것도 나와 있어요. 2년 후에는 횡보 또는 약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참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가님, 낙찰 확률을 높이는 입찰가 산정 노하우와 상승장 하락장에서의 경매 투자 전략을 사례 중심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쭉 이제 시장 흐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17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한 건씩의 어떤 물건들로 쭉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2017년도죠. 보시면은 자 서울 이때예요. 17년도가 이 빨간색 선 있죠. 이때가 이제 낙찰 받은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 녹색 선이 뭐냐면은 이 시점의 시세가 이 4억 중반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가격 4억 정도의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2017년은 서울에 투자하기가 괜찮았죠. 살짝 이제 움직임이 좀 있었던 시기였으니까요, 이때가. 근데 보시면 4, 5천밖에 싸게 낙찰을 못 받았어요. 아까 막 뭐 1억 2천, 3천 막 이렇게 낙찰된 거 보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별론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가격 움직임을 보시면 어때요? 이 9억 중반까지도 실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하락을 하긴 했지만 지금도 7억 한 중반 정도예요, 시세가. 그렇다면 이런 투자는 괜찮죠.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팔았다고 해도 수익이 제법 됐을 거예요. 왜냐면 낙찰가가 4억이니. 이 사례는 사실은 제 낙찰 사례예요. 그리고 저는 이 시기에 팔았어요. 딱 이 실거래가가 이제 제가 판 실거래가예요. 8억 후반, 8억 9천 정도에 제가 이제 매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해요. 자, 17년도에는 이랬다. 자, 18년도로 넘어갈게요. 18년도도 여전히 서울에 접근하기가 괜찮은 시기였죠. 왜냐하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빨간 선 이 시기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상승을 꾸물꾸물 시작하고 있는 상승 초입이었죠. 그 시기였고 이 물건은 한 3천 정도 싸게 낙찰을 받은 거예요. 요 시세보다 3천. 이 가격대에서 3천이면은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만큼 오를 거면 이때 당연히 샀지라고 하는데 이 시기로 돌아가 보자면 지금 한참 아직도 하락폭이 큰 노원구예요, 여기가. 그러면은 이 분위기에서 노원구를 그냥 매입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안 올라도 손해보지 않으려면은 싸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거든요. 이 타이밍에 한 3천 정도 싸게 낙찰을 받았다. 근데 자, 이 이후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떨어졌어도 지금 10억 정도 해요. 요 타이밍 그리고 낙찰가 지금 계속 싸게 낙찰받는 정도는 별로죠. 자, 이제 19년도로 넘어가 볼 거예요. 19년도는 이제 서울은 많이 올라간 지역들이 많았어요. 자, 이제 경기도예요. 수원 영통구죠. 19년도 이때 당시 19년도에 한번 볼까요? 가격 움직임이 전혀 없죠. 보시면 전혀 없어요. 가격 움직임이. 이때로 돌아간다면 과연 살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10년 동안 가격 움직임이 없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락이 계속 유지가 오랜 기간 동안 되었던 시절. 그 시기였거든요. 이때도 보시면은 이 시세 대비 낙찰받은 건이 이것도 한 3, 4천밖에 안 돼요. 그 정도인데 보시면 이후에 가격이 또 이렇게 많이 움직였죠. 자, 이제 19년도에서 이제 20년도로 넘어가 볼 거예요. 수도권이 19년 후반부터 상승을 했거든요. 20년도 한참 경기도가 막 움직이는 초입되죠. 이것도 낙찰받은 시기가 움직임 상승 초입되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시세가 이 금액이었는데 이거는 한 4, 5천 정도 싸게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급등을 하게 됐죠. 이게 이제 2000년도까지예요. 그리고 지금 요 실거래가에 이제 매도를 하셨고요. 그럼 뭐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은 1억 5천에서 2억 5천 정도 사이의 수익에서 발생됐던 이제 그런 물건이니까요. 자, 이제 21년도로 넘어가요. 21년도면은 서울 거의 최고점, 그리고 경기도도 최고점인 데들이 있었고 아직 덜 오른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게 어디였냐면은 이제 평택도 입지 좋은 데는 거의 최고점이었고 입지가 좀 별로인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모양들을 보여요. 지금 21년도까지 왔지만 아직 가격대가 이렇게 이 지경에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완전 폭등을 시작할 만한 초입 딱 그 시기였어요. 그때 낙찰을 받았죠. 이거는 한 6, 7천 정도 싸게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자 이때 전략은 뭐였을까요? 단기 매도. 이건 2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낙찰 주체도 법인이었어요. 주식회사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단기 매도. 이 흐름에 따라서 이거는 입찰가를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매도 타이밍도 더 짧게 그런 전략을 구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21년도까지 이랬어요. 자, 이제 22년도예요. 22년도면은 더 이상 꼭지가 아닌 수도권은 없죠. 22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지방. 수도권은 22년에는 절대로 안 되는 시기였어요.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되죠. 22년도. 지방은 이제 더 오르냐?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덜 떨어질 만한 데로 가야죠. 그 중에 하나가 전북이었고요. 근데 떨어질 거야. 그러면 입찰가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싸게 막 낙찰을 받았죠. 고점을 찍고서 이제 하락을 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하락을 하는 시기는 원래 가면 안 되죠. 가면 안 되는데 경매는 가도 돼요. 더 많이 싸게 낙찰을 받으면 되니까. 전북은 사실은 흐름이 약간의 상승이 조금 더 남아있지만 흐름 때문에 좀 꺾이는 시장이라고 좀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락을 하긴 했지만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였고 다행히 이제 그 전망이 맞아서 지금 이때 당시는 시세보다 1억 정도 싸게 낙찰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이 하락을 해도 괜찮죠. 그래도 수익이 나죠. 자, 결과적으로 많이 싸게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어. 1억 넘게 싸게. 그리고 하락은 했지만 결국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억 후반대 낙찰을 받았지만 일단 현재 시세는 4억 정도 되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사고를 유지할 수도 있고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조금의 상승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기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전략을 달리하고 입찰가도 달리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23년도 작년에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작년부터 수도권은 실거주 목적의 낙찰 한동안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수도권 내 집 마련은 경매로 싸게. 지금 이제 그 전략이거든요. 수도권은 이것도 낙찰 받은 시점 23년도 이만큼 싸게 낙찰을 받았죠. 이때 당시가 이제 8억 정도 됐었고 실거래가가 6억 후반이니까 이것도 1억 넘게 싸게 낙찰을 받았죠. 그리고 요 가격대가 이제 계속 저는 유지가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했고 시간이 지나서도 요 정도 유지가 되고 있죠. 여기서 한 요 정도 요 박스권을 저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런데 1억 넘게 싸게 낙찰을 받았다면은 실거주 목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거죠. 최악의 경우도 절대로 이 낙찰받은 금액 밑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이제 판단한 물건. 가장 최근에 낙찰받은 건도 그거예요. 수도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용인 지역에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찾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처음부터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찾고 계셨고요. 시세는 7억 초반 정도 되죠. 그런데 낙찰은 6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고 이것도 1억 넘게 이제 싸게 낙찰을 받은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요즘 또 분위기가 좋으니까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는 있겠네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반복이 될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결국은 그냥 시세대로 사는 것보다 1억 이상 싸게 낙찰을 받는 전략이라면 현재 수도권 내 집 마련에 있어서는 좀 매우 괜찮다라고 봐요. 좋은 낙찰, 수익을 낼 수 있는 낙찰은 결국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많이 싸게 낙찰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있고 때로는 2, 3천만 싸게 낙찰을 받아도 괜찮은 시기가 있고 그리고 수도권은 지금 이런데 지방으로 넘어가면 더 많은 투자 기회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 쓰신 가장 쉬운 독학 부동산 경매 첫걸음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처음으로 경매를 접하신다. 경매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분 또한 처음 도입부터 굉장히 대화 형식으로 쉽게 정말로 그냥 뭔가를 공부한다는 느낌보다 그냥 어떤 소설책을 읽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집중하다 보면은 자연스레 공부가 되는 그런 분들한테는 매우 유용한 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경매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건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또 물건 보면 원리 분석이 또 안 되기도 하고 특히나 뭐 임차인 파트라든지 이렇게 넘어가면 또 이게 좀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도 적합한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특수 물건에 관련된 거기는 해법이 아니라 그 개념에 대한 정리도 잘 돼 있어요. 경매 아예 초보분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경매 공부를 계속 좀 하셨던 분들도, 하셨다가 좀 놓으신 분들도 유용하게 좀 활용이 가능한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